제가 왜 갑자기 이 이호옥 작가 전시에 와서 이 불철 반사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꾸불꾸불하게 올라가는 이 나무 줄기, 뭔가 하늘을 향해서, 빛을 향해서, 무엇인가 생명을 향해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듯한 이 열정적인 모습이 마치 이 이호옥 작가의 나무 그림, 또는 숲 그림 속에서 매우 유사한 형태로, 또 닮은, 유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굴철 반사가 어떻게 보면은 박나라판 인상파 화풍이었다면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이 이호옥 작가의 독특한 필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작가분께서는 아마 위즐스에도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뭐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걸 의도하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또 김영정 대표님께서도 평소에 실크로드 미술에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작가의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렇게 구불구불 올라가는 이런 필선, 이 불철 반사의 또 다른 변형,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요. 제목에는 울지을승의 요철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철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서양에서 해왔던 그런 음영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감 그리고 그 입체감도 전부 선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흔히 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굴철 반사의 구불구불한 선을 마치 등고선처럼 이용해서 이 애월 바닷가의 바위들의 울퉁불퉁한 모습을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이런 모습도 역시 그런 굴철 반사라고 하는 필법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한, 우리 자연에 또 재해석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했던 글을 잠깐 보시면은요, 인물, 금수, 동물, 그다음에 건축, 또는 뭐 기물, 또는 뭐 정물 같은 경우는 모두 일정한 형태가 있는 반면에 산의 돌이라든가 나무나 물결이라든가 구름 연기 같은 것들은 일정한 형태는 없지만 상미가 있다. 변하지 않는 어떤 원리나 이치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래서 형태를, 눈에 보이는 고정된 형태를 잃으면 사람들이 이거는 안 닮았다 그리고 금방 알지만, 상미라는 거는 물결이라든가 구름이나 연기 같은 거는 제대로 그렸든 제대로 안 그렸던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무릇 세상을 속여 이름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상형이 없는 것에 의탁하다. 못 그려도 잘 모르니까 그냥 막 형태가 없는 거를 그려놓고서 이야기를 한다. 비록 그렇지만 상형을 잃은 것에만 그치고 그 전체를 병들게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사람 잘 못 알아보는 상미가 잘못되면 곧 그림 전체를 잃게 된다라고 해서 상형보다 상미라고 하는 거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이호옥 작가 역시 저렇게 지금 전북 진안의 운이랑 반이랑 계곡에 들어가서 실제로 자연을 보면서 보고 탐구하고 그려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보시기에는 저도 그냥 처음에 보기에는 그냥 문인화, 관념적인 그런 예찬풍의 또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풍의 문인화풍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부 일일이 붓을 들고 화선지를 들고 숲속에 가서 또 이런 계곡에 들어가서 보고 자연을 탐구하고 거기에서 요체를 뽑아내려고 했던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대적인 그림이 나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문인화의 창작의 바탕을 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들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는 한국화에서도 먹이라는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수목화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그 지금 20개의 미래상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비전을 이번에 그 최근에 현대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그 열렸던 그 잉크 아트, 그래서 오히려 그 중국 그 잉크 아트의 중심인데 그것을 수묵화라 하지 않고 또 중국의 국화 혹은 한국화 아니면 일본화 같은 그런 어떤 국적인 그런 명칭을 쓰지 않고 그 중국의 어떤 2000년간 그 발전해왔던 그 수목이라는 그런 그 물질성을 가지고 그 제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시가 2014년에 열렸는데요. 제목은 Ink Art, Past as a Present in Contemporary China. 그래서 이번에 참여했던 작가는 한 35명이었고요. 그래서 차이나 아방가르드 그 1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989년도에 이제 그 차이나 아방가르드가 생겼지만 그때부터 2013년까지 어떤 작품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 잉크 아트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락마가 최근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이 최근에 그 스무카 400여 점을 중국의 스무카를 그 소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후년에는 한국 스무카가 또 이제 계속적으로 소장을 하게 되고 전시가 준비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국의 한국화 속에서 어떤 스무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서구의 미술계에서도 그쪽에서 어떤 렌즈에 통해서 또다시 그 메인 그 스테이지에서 이제 소개가 되는 그런 지금인데 아무튼 이런 그 상황들을 조금 더 같이 공유하고 싶었고요. 다음 그 패널 시간에 같이 한번 그 오픈시켜서 한번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가만히 앞에 그 주수환 교수님이 발표하신 걸 들어보니까 태반이 겹칩니다. 그런데 뭐 제목부터도 여러분이 벌써 보시면은 그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좀 되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다만 좀 더 옛날 사람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나 원전에서 일관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조금 찾아내는 방식에 치중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제 관점은 뭔가 조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은 한 30여 커트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여러분 가지신 유인물하고 겹치고요. 다만 이미지상, 영상 실제 그 그림들만 따로 보태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실크로드를 타고서 동쪽으로 건너온 요철법. 그것과 또 앞서 이미 소개했던 불철 관사, 철사를 어떻게 궁극을 꾸려지는 그런 모양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연유가 되냐 하는 것은 앞서 이미 다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게 어떤 원전에서 출처가 됐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는 대로 요철법과 유사 개념이라고 같은 개념은 몇 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만 뭐 동서의 공이 같이 쓰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철법하고 직접적인 것은 중국 원전의 요질이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요철이나 같은 거죠. 그때 질은 여기 소개했다시피 언덕국자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푹 들어간 것과 튀어나온 것, 요철 그대로죠. 그래서 요철,
또는 요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오늘 의지일성 등에서 문헌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퇴기라는 표현입니다. 퇴자는 물론 그 쌓여진다는 그 퇴자고 기는 그쪽 솟은 거 요처럼 같은 거죠. 그래서 퇴기라고도 일컫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동개념으로는 훈령 또는 운령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그 운이나 훈이 달무리질 운입니다. 또는 훈. 그러니까 뭔가 대상 표현에 달무리가 지는 어설프게 하기도 하고 그게 머릿속에 보면 두드러져 보이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 사람들은 훈령 그렇게 나타내니까 같은 개념으로 이런 사람들은 포마도리라고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군 또는 운과 동일이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음영법, 어두운 것과 밝은 것, 그냥 그림자라고 할 수 있으면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대상에 중첩시키면 거기서 뭔가 두드러지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서양화에서 보통 말하는 건 꺄로스쿠로 이태리 말이 말하는 명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명암 또는 음영 그거를 꺄로스쿠로라고 서양화에서는 읽었고 조금 다릅니다만 하이라이트라는 거는 한 군데를 밝게 조명을 하면 어두운 것이 생기죠. 그것도 같이 명암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이 밖에도 더 동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중요한 개념들을 수술이면 이런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오늘 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대 중국 하단에 퍼진 매래기법, 그 매래라는 건 어디서부터 왔느냐? 멀리는 어떻게 보면 유럽서부터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컨대 외국에서 중국 하단으로 들어온 그런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그 개념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장승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물론 미국 사람 아니고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승효는 양나라 때 무제 때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6세기 전반 때에 활동하는 사람인데 알려져 있다시피 양나라는 서방 쪽에 무역을 크게 일궜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 해로를 통해서 인도나 더 이서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나라 무제가 크게 기록했던 부분은 그는 개인적으로 불교에 굉장히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불사를 크게 일으키고 사원을 짓고 불화를 그리워하는 일을 하면서 장승효를 크게 썼던 거죠. 그가 워낙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직책으로는 무릉국의 시랑 직책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뭡니까? 이게 없죠. 일찍이 상제 1승사라는 절에서 그 문 위에 용천축법, 천축이라는 건 아시는 대로 인도죠. 인도 화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이 주홍 청록색을 가지고 요철화를 그렸다. 그래서 이제 뭔가 두드러지게 꽃을 그렸다. 요컨대 입체 화법으로 그렸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문헌에 처음 나옵니다. 조금 더 그런 관점을 깊게 들어가 보면 당나라 때 유명한 이론가인 장회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 장혜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혜관이 쓴 화단이라는 이론서가 그림 이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유명한 3세기 말 4세기 때에 활동했던 고개지, 진나라 때 고개지라는 화가, 그리고 또 녹탐이라고 하는 그 후대의 화가와 더불어 지금 우리의 주인공인 장승요를 평가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했냐? 고개지는 커서가 보이시는 고개지는 그 정신을 터득을 했고, 그리고 녹탄이는 그 뼈대를 얻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장승요는 어떻게 됐냐? 그 살집을 얻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집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인물이나 대상에서 살집이라면 부피감을 말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입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 시대에 당나라 시대의 이론가도 앞선 시대에 장승요의 그림을 가지고 살집을 표현하는데 고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 화법에 없는 거죠. 외래 화법이죠. 다시 말하면 인도 화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철이라고도 말하고 이른바 후대 뒷터머가 말하듯이 살집을 얻었다. 이렇게 그런 평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예, 그 장승요 화법의 특징을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나라 무제는 인도하고 교역에 주력을 했습니다. 6세기 전반인데. 그래서 아마도 그때 그 교역을 통해서 인도의 불화 교육법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불화라는 당연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례에 얹어서 이해를 한다면 인도中부에 있는 아잔타 석굴 벽화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분홍색 소가 붙은 것이 아잔타인데 거기에 이제 아잔타 석굴이 조형이 되고 이게 뭐 수십 개가 석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굴 내부에 아직 내부가 있냐면 석굴 내부를 보면 이렇게 사원처럼 근데 석굴 사원을 조형을 하고 그 기둥과 정면에 이제 천정도 포함되는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대체로 기원은 전원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래된 그 벽화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고 벽면도 다 헐어가지고 부분적으로만 남아있습니다. 많은 것은 그 후대 5세기 전원 때에 가피를 하고 새로 보수한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9번째 구를 소개하게 되면 그 기둥에 묘사된 이런 그림을 이제 주시하게 되는 거죠. 이건 대체로 5세기 전원의 그림이라 이것이 아마도 장승요의 그 화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운영법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뚝이라든가 목덜미, 얼굴 주변 윤곽선에 이제 얇은 주황색 또는 분홍색을 칠해줌으로써 팔뚝이 부엌에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얼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운영법인데 바꿔 말하면 중국인들이 일컫는 요철법이죠. 이런 것이 이제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죠.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고서
중국에 들어가서 당대 작가들의 어떤 그 화필을 표현의 능력을 자극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은 여기서 더 제2부, 이것도 후기에 조건은 5세기, 6세기 때에 석굴 벽화인데 여기 보면 얼굴이 완전히 입체적으로 살아났죠.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 주변, 얼굴 주변을 이제 엷은 색으로 발라줌을 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수법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생겨난 고유한 기법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멀리 사방에서 건너온 예리 기법이 인도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리 기법이라면 요컨대 그 헬레니즘 기법이 공정하면서 중앙아시아로 또는 인도로 들어온 기법을 말할 수 있으니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밖에서 그 요철에 관해서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면, 앞에 소개했던 대로 장신료는 요철화를 그렸다. 꽃을 요철법으로 그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승사의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일승사 제 차지 후, 그 그림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승사를 요철사라고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특별한 그런 감회를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나 보죠. 그래서 일승사에 그려진 그 요철법의 표현을 가지고 그 절 이름을 아예 별칭으로 요철사라고 붙였다. 그래서 티칭, 요철사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족견, 차종 화법, 이런 종류 화법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신기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철법이 6세기 때 얼마나 중국 화단에 큰 영향을 끼쳤는 걸 짚어보는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주 교수님도 이 그림을 지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요철 내지는 고철관선 아직 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 작가의 작품에서 쉽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집중되는 작가는 6세기 중엽 때 활동했던 조정달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조정달은 외국에서 온 작가죠. 그래서 본래 그의 고향은 조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 조자서는 조국 사람이라는데, 조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즈베키스탄, 옛날 개념으로는 서구이라고 영어로 부르는 멀리 서구에서 온 화가고, 그 다음에 지금 고장으로 말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불상이죠. 불상을 최고로 잘 그렸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의 성 조자를 따가지고 조라고 읽었고, 당나라의 그 최고 화가인 오도자를 오라고 성을 각각 따서 조자와 오자를 따서 이 부대의 이름가가 뭐라고 했냐면 오지필 그세 환전 이 의복 표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도자의 그림 필법은 새가 그 모양이 뭐가 이렇게 둥글게 몰아치는 듯하고 그 의복이 휘날리가 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로 조종달은 그의 그림의 체가 조첩, 뭔가 조미료에 쌓여있는 것 같고 의복이 긴 착, 뭐가 딱 들러붙은 느낌이다. 그래서 부대 사람들은 이것을 칭해서 5대 방풍, 소도자의 임무하는 바람에 휘날리는 듯하고 조종달의 임무가의 의복은 마치 물에서 건져낸 사람처럼 됐다. 그래서 조이출수라고 일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필법이 외래 필법이고요. 조종달의 조이출수가. 그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그 짚은 사람이 북송 때에 박약호라는 사람의 그림 이번설이 도화견문지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하셨습니다만 위지을승, 그래서 위지을승은 서역남도, 지금의 화전이라고 부른다는 이거는 고탄 또는 무전, 그렇게 그렇습니다. 위지을승의 불천반사가 이제 그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자신도 불철반사뿐만 아니라 요철법을 구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까 제가 그 아장과 석굴에서 소개한 것처럼 불철반사, 요철 두 가지가 다 경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다 구사한 작가가 바로 위지을승 또는 울지을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은 방정영화록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관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략하게 지나가겠습니다만 앞서 주선 교수가 소개했죠, 이 장면을. 그래서 이런 그 불상에 나타난 사례가 이것도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거는 그 위지을승 풍어가 그렸다는 10세기 때의 작품인데 실제로 위지을승의 작품은 지금 현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장승효를 비롯해가지고 외국서원 작가들의 그림의 특징, 그 요체가 되는 그 부분이 중국 화단에 두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첫째로는 요철법은 이미 이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는 장승효의 그림 능력이 잘 나타내는 원법 가운데는 화면 점점이 있습니다. 용을 그리고 눈을 안 그리고 놔뒀습니다. 왜 안 그리니까 이걸 눈에 점을 찍으면 그저치 이 용이 날아간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걸 바꿔 말하면 어떤 그 인물이나 생체 대상에서 눈의 표현이 제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실제로 아까 양무제의 명을 바쳤고 그리고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초상화에서 눈 표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화룡 점정이라는 말을 얻었는데 그렇듯이 장승효는 대상을 그릴 때 그 요체를 금방 파악을 합니다. 이물화에서는 눈이 제일 중요하고 또 다른 생체에서는 뭐가 동물을 그려도 사실은 그 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승효의 그 비법 가운데는 몰골법을 이미 터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 몰골법을 창시했다. 이런 말씀대로 몰골법은 동양 수목에서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까? 윤곽선이 없고, 윤곽선은 구호법이라고 부르면 윤곽선이 없고 바로 대상을 그냥 면을 칠해서 표현을 그리는 거. 굉장히 발달된 수목법이죠. 그걸 장승효가
시작한 거로 그렇게 보이죠. 제가 얼핏 생각하는데 오늘의 작가이신 유호 선생의 작품을 보면 앞에 이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고르기 없이 그냥 바로 전체적인 덩어리 면처리로 가면서 이제 대상을 제출해내는데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준다고 할까요? 뭐 이게 법에 의지했는지 스스로 더 큰 건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신선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대상을 그릴 때 왜 윤곽선으로 시작을 했는지 그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경험하면 면처리로부터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해봤습니다만 고인들이 벌써 인물이건 어떤 대상이건 몰골 처리하는 것을 개발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고철반찬 이미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조종달, 위지울승, 장승효 이런 사람들이 후대 이론서에서 대화 이론서에서 높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신품, 요품, 용품 이렇게 하면 대부분 신품의 그런 풍평을 받았습니다. 이 베네소 작가조차도 이것은 당나라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외래 기법을 상당히 존중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미 몰골법은 당 이전에 개발이 됐다고 여기 나와있지만 당나라 때 개발된 수묵법 중에 중요한 것이 발목법, 파목법 이런 것들이 당나라 때 개발이 된 것은 물론한 일이 아니라는 게 됐습니다. 이미 외래건 아니건 간에 이미 당 이전에 그 문턱에서 기초가 닦여진 다음에 당나라 수묵화가들이 발목 파목을 발명했다고 할까? 발견했다고 할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역사를 더듬어 우리가 그 부분을 관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의 작가이신 이 작가의 작품을 볼 때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그 개발 여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작품 앞서 다 소개가 됐던 부분들이지만 이런 작품의 기량을 보면 개발의 여지가 있더니 도남벽화에서 이런 인도 각곡이 들어온 사례인데 여기서 이게 5세기 의 작품인데 아까 본 것처럼 윤곽선에서 그런 운영법이 읽을 수 있고 이건 아주 적극적인 하이라이트 기법이죠. 이런 게 도남벽화의 벌써 북이시대 그러니까 5세기 전반기에 활용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서 제 말씀은 틀립니다만 역사를 더듬어서 현재를 본다고 할까요? 그런 이호옥 작가의 그 역사적인 맥락하고 그다음에 현재 컨템포러리 하는 아트에서의 현재적인 맥락이 만나는 교점을 이야기해보는 게 오늘 이 세미나 작가와 대화의 핵심인데요. 제가 이제 이 작가 이야기와 또 우리 여기 청중들의 이야기를 연결하면서 질의응답을 받고 하기 전에 이것을 기획하고 하면서 이제 이 부분 어떤 부분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의응답이 제가 이제 사회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한 2, 3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여기 준비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권영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조준단
하는 조국 출신이라고 하고 그 조국은 청와대에 있는 조국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옛날 조국이라고 했는데 그 조국을 포함해서 소구도인이 사는 곳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그쪽이. 그쪽 성을 29성에서 9개의 성이 있었는데 그때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마도 사마르칸트로 기억하는데 그쪽에 사신 분 성이 조시였어요. 그 중국과 활동할 때. 우리나라에는 조시가 두 성이 있어요. 이 조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조자가 있죠. 모르겠는데 이 조자 성 쓰신 분은 얼굴을 유심히 보면 우즈베키스탄 느낌이 나요. 지금까지도. 그다음에 그 알록산의 난 있잖아요. 그 알록산의 난에도 그 알록산에 아는 부하라에서 왔다. 부하라 안시, 안국 그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타슈엔트 석국 이렇게 되게 좀 우리 제가 이제 다니는 회사에 그 안석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성이 부하라에서 오신 그 성이 안시. 딱 보면 이 한국 종자가 안 되지 그런 것도 좀 느낌이 오고 하는 근데 이번에 그 조국에서 온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런 건데 그때 지금 우리 작가 이호옥 작가가 아까 말머리 그림 있죠. 아까 말머리 무슨 야쿠시마의 그 말머리인데 그 말머리가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 거기 사마르칸트에 옛날 아프라시아 궁전이 있어요. 그 아프라시아 궁전에 대해서 한 것은 내가 고재필 교수를 통해서 알았는데 아프라시아 궁전을 그 가게도 되고 책도 보고 했는데 그 궁전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 궁전 벽화 그려진 시기가 대충 690년대쯤 되는데 그 그림의 사실도가 좀 나와요. 그 아프라시아 궁전에 이제 이렇게 사신들이 물건도 갖추고만 그 사신도에 나오는 그 말하고 너무 똑같아요. 지금 이옥 작가가 그린 말.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자료집을 갖고 나가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보여드리겠고, 근데 그건 너무 똑같아서 이 중앙아시아 부분과 이옥 작가 부분이 정말 매우 유사하다는 걸 느꼈던 것도 이번에 기획 취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그 그림. 그 그림이 이쪽이 이옥 작가 작품이에요. 저 시간과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거 이게 이제 광주에서 대상 받은 아시아 문화전당의 대상 받은 작품인데 그 옆에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형태적으로? 그 옆에 것이 이제 그 도난석굴 156호 북벽에 나오는 거고 그거 이제 만당이라 하면은 이제 한 900년, 850년대 그쯤 되는 거고 이 책의 출제는 이제 권예필 교수님 번역하신 도난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그런 점에서도 이제 매우 그 유사성을 좀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흥문학기이라고 하는 것을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 미술관을 아주 국박에 들려서 이제 중앙아시아 미술 전시를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그 이옥 작가와 몇 분과 이제 그 전시를 이야기하면서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실크로드 중에서 초원 미술이라고 있습니다. 초원이라면 이제 몽골 초원이라든가 초원 미술의 특징이 동물투쟁도인데 동물투쟁도는 이제 스키타이라고 하는 쪽과 흉노 쪽 이쪽에서 하는 동물투쟁도인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물투쟁도에 대해서 이 그림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동물투쟁을 쭉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려왔다고 하는 것을 좀 최근에 들었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나서는 그때 관심을 크게 보였었습니다. 이옥 작가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이제 핵심은 이제 이옥 작가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왜 제가 이런 중앙유라시아 미술사와 관계되는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제 눈에 요철 기법이 보이기도 했겠지만 그런저런 이렇게 쭉 그림을 추적해 보면 중앙아시아적인 무기가 너무 많아서
중앙아시아 대가분 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만으로는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 현재 미술에서의 상황, 특히 이제 모던 넘어서 컨템포러리에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컨템포러리한 공간, 뉴욕 현장에서 열심히 또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우리 김유현 선생님의 그 말씀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게 된 것을 이제 이욱 작가가 이제 한 말씀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이제 성황경 교수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멋진 전문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아까 말한 그 이야기를 이제 초점을 이욱 작가의 현재성에 역사성도 있지만 현재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질문을 해주고 응답을 해주시는 시간으로 이 이후 무한정하게 가겠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희 교사님 모시고 또 세계적인 석학이신 또 권영필 교수님, 주수환 교수님, 또 세계적인 큐레이터이신 김희연 선생님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이러한 행사가 좀 열리는 거에 대해서 사실 두려움이 좀 컸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가능성들을 발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고 이런 것들을 또 실체화시켜 주신 김영준 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한테 좀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멋진 작업, 좋은 작업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또 이번 기회로 실크로드 미술 또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좀 더 제 포부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16년도 겨울에 국회동미술관 가가지고 히라야마 하는 이제 동경대 그 석채화가의 전시를 보게 됐는데 그 작가가 도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평양을 거쳐서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실크로드를 전부 다 이제 박사를 하면서 그 모든 여정을 그 석채화로 이뤄낸 배역을 이뤘거든요. 젊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한 인간으로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일이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꿈을 갖게 되었었는데 그 막연한 꿈만 갖고 있었다가 이렇게 뭔가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리고 뭔가 이야기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나 운명적인 것 같고 너무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상정하지 않고 원래 있는 사물과 나의 어떤 교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요철법 혹은 명화법 혹은 그 음양법이라고 하는 어떤 기존의 방식과 그 빛을 상정해야지만 음영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양분된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색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법이 사물이 갖고 있는 표면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빛을 상정하지 않고 였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양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 김유현 선생님한테는 그 한국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세계적으로 접점을 만드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기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 작가 휘밍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있는 어떤 전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한문에 대한 어떤 읽는 방식에 대한 부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중국화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인식들 그런 것들을 중국이 갖고 있는 글세계, 문의 세계에 대한 부정들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런 시각들, 비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한국화의 어떤 그런 작가들, 그러니까 현대성에 대한 어떤 작가들을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작가는 어떤 작가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라크마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아시아에서도 중국과 일본과 다른 한국만의 어떤 고유한 아시아성들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을 이제 전시회에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정 정도 한국화라고 하는 것들이 추구하는 내용에 있어서 아까 그 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모더니티적인 거하고 컨템포러리적인 어떤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이 조금 어떤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근원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동양과 서양에 있어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빛을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빛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인식은 지금에 있는 조명은 불변의 빛입니다. 비춰주면 고정된 빛인데요. 과거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정된 빛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햇빛도 수시로 변하고 촛불도 수시로 변하고 횃불도 수시로 변하고, 그래서 빛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항상 순간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었었는데, 작가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형체를 추구한다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변하는 형태가 아니라 뭔가 고정된 형태, 그리고 실체라는 것은 어떤 빛의 각도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 아니라 그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끄집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음영법에 의해서 순간순간적으로 변해가는 형체가 아니라 그것을 걷어낸 그 자체가 짓는 입체감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준법의 어떤 개념이 아니었을까. 대상을 보면 거기에 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근데 동양 쪽에서는 예나적인데 그림자를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그리지 않고 그냥 그 그림자가 없는 채로 대상을 파악해서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든 마음속에 있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양 화법이 그게 6세기 있던 그 전에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들어왔을 때 이거 뭔가 다르구나. 얼굴을 그릴 때도 얼굴이 어떤 그림자, 코가 있으면 코 옆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그것을 조금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 말씀이 말미에 제시한 것처럼 당나라 때에 파묵이 발목이면은 목의 진술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왜 개발됐을까? 그건 목을 가지고 어떤 대상의 깊이나 그걸 그림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대상의 깊이나 어둡고 환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지가 거기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서양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동양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개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하신 왜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저한테 질문하신 쉬빙에 관한 글자 문화와 그리고 시각화 전후화된 그 작업에 대해서 좀 부여하자면은 쉬빙의 unreadable한 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쉬빙은 사실상 중국의 아방가르드 세대의 1세대였고요. 그 1세대가 처음 현대 미술로서 물론 미국에서 해외에서는 아방가르드 중국의 아방가르드 했지만은 은연중에 그게 오히려 해외에서는 그거를 중국 현대 미술로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면에는 새로 차이나 아방가르드 쇼가 전시회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모마라든지 이제 미국의 국제미술관에서 진행되면서
그 아주 가속도로 그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국의 현대 미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하나는 그 서구에서 바라오는, 그래서 서구의 어떤 렌즈를 통해서 그 중국 그 아방가르드 미술을 나름대로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슈빙의 그 작품 자체도 그 대부분의 슈빙 세대의 작가분들이 전통 방식의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린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어떤 잉크 분야와 그 국화의 그 작품들을 해왔던 작가들인데 그 대부분의 이 아방가르드 작가분들이 89년에 이전과 후에 그 엑살 같은 세계 각국에 특히나 이제 호주, 미국으로서 유럽 쪽에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슈빙도 그 작가들 세대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글에 대해서 사실상 그 언어 특히 이제 그 문화가 다르고 미국에서의 그 언어의 어떤 그 불편함,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한자와 같은 형태지만 unreadable, 그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글로서 처음에 작품에 그 청소라는 작품도 나왔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작가의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불안감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감성을 어떻게 보면 좀 초연하게 그 문자라는 어떤 그런 지식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그 텍스트 문자에 대해서 그거를 설치 작업으로서 이렇게 유도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화에서 이러한 시민과 같은 언어나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 작가가 당연히 있겠지만은 거기서 제가 어떤 작가라 맞은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보다도 제가 지금 그 한국화 속에서 첫째 제가 그 수호에 관심이 있는 거는 물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저희 한국화 아니면 한국화를 피하지 않고 현대 미술이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전시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첫 단계는 제가 수업을 하려고 하는 지금 연구조사를 하고 있고 전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의 그 수묵화 전시가 그러니까 국화 전시가 아니라 중국화라는 국화 전시가 아니라 수묵이라는 그냥 물질성, 그래서 그런 어떤 보편화된 어떤 물질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서구 미술과 서구적인 어떤 그 철학과 그 다음에 역사와 서로 다른 그런 차이점을 좀 더 좁혀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전략적으로 물질이라는 그 잉크 아트라고 이렇게 전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우리나라의 분야에서의 먹을 사용한 작업으로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묵화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기획자로서나 크리에이터로서도 사실상 그 먹에 대한 어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그 연구 답습, 특히나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그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답습이 사실상 과거의 역사와 철학이 가장 뼈대 했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제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잉크 아트에서 그 한국의 수묵화라기보다 저는 오히려 비교할 수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의 어떤 그 수묵화 그룹전으로 해서 어떻게 서로가 다르지만 또 어떤 방향에서는 또 서로 상이한 점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오히려 한국의 수묵화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방식으로서 그룹전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옥 작가를 제가 홍성에서 보고 가다라고 봤을 때 가졌던 어떤 느낌이 하나 있는데 그 느낌 속에 어떤 질문이 들어있었다면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감돌고 있는 편입니다. 이옥이라는 작가에게는 그림의 주제나 내용이라든가 혹은 내가 왜 그리는가라든가 자기와 현실 삶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든가 그런 거에 관한 얘기가 당연히 또 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있다고 믿고 싶고요. 그거 없는 작가는 없으니까요. 그런 거를 들을 욕심이 좀 있었는데 그건 단서를 좀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도 오늘 얘기에서 각적게 사실 말씀과 열정하고 좀 다른 종 얘기여서 제가 벌써 그런 몇 번 얘기를 조심스럽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건 뭔가 이옥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그림을 공부하고 파고들면서 표현과 미학을 공부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격조라 그럴까 그림의 품격이랄까 그런 거좀 뚜렷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고 또 그 점을 중심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봐는 건.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보다 더 훨씬 좀 쉽고 일반적이고 단순한 그래서 이옥이라는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고 그 삶과 자기 그림 작품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런 얘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옥 작가 당신한테 저 이야기는 뭔가? 나는 왜 그리는가? 나는 또 뭐가 되고 싶은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그 얘기를 좀 당돌하게 젊은 사람다운 아주 진하고 명쾌한 목소리를 날카롭게 좀 듣고 싶으네요. 저는 사실 원래 동물투쟁물을 주로 그렸어요. 가축이라든지 뭐 위태로운 동물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사실 더러운 꼴들 인간계에서 느꼈던 어떤 아픔들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다가 그 모든 태도가 전복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위암투병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위암투병을 하시면서 주무시는데 정말 미동도 없이 주무시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화두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림을 그리든 간에 돌을 그리든 뭐 나무를 그리든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미지는 결국 살아있는 것처럼 그릴 수가 없다는 결론에 닿게 됐고 그 자연 속에 저를 던짐으로써 직접 보고 그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어떤 후각과 피부와 어떤 감정으로 만져낸 어떤 풍경만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지 속에서 약간 제 그림 보면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말 강하게 제가 의도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지금의 저는 목소리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제 갈등과 제 고민 속에서 목소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진실을 찾기 위해서 삶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하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작가 작품을 뉴욕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평가합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이라든지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떤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그 드로잉에서 다가오는 굉장히 프라이빗하고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서사시를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차분하면 하지만 절제된 그런 어떤 동양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뉴욕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무엇보다도 그런 개인적인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언어를 가지고 거기엔 또 하나의 어떤 동양 철학에서나 동양 수목에 있어서도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전통적인 방식이지만 현대 수목을 끌어들여서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언어. 그래서 그 작가가 이옥이라는 작가가 어디서 왔고 어떤 장소에서 와서 어떻게
사고가 디벨롭됐으며 그러한 어떤 사유의 힘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달되는지 그래서 그 속도감이라든지 여기서 보면은 한 예를 보자면은 여기 달팽이라는 제목이 있지만 맨 오른쪽에 나무와 바위가 같이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나무가 바위가 되고 바위가 또 꽃이 되고 이런 하나의 이어지는 연관성, 하나의 보여지지 않는 연관성을 관객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작품이 사실상은 한국화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드로잉으로서도 그리고 또 그냥 미술로서도 생각이 되지만은 또 하나의 제가 생각했던 거는 T.S. 엘리엇의 시 중에 황무지라는 시를 보면은 거기에 중간 기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가 바위가 되고 바위가 꽃이 되고 꽃이 어떻게 되고 그런 이어지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서양의 생각하는 어떤 문인가나 예술가들이 하나의 접점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서 제 생각은 굉장히 미국에서도 중요하고 좋은 반응이 있어요. 감사합니다.